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저는 먼저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이 쌓인 풍경을 보면. 그리고 이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소음을 흡수해서 세상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눈 하면 떠오르는 소설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피터캣 북클럽 130번째 작품은 1968년 일본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노벨상 선정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동양 전통의 미의식과 서정적인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고, 그리고 존재의 유한한 아름다움을 회화적 언어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눈처럼 곧 사라질 존재의 아름다움을 동양적이고 회화적인 언어로 묘사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작품 설국의 매력을 전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야기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먼저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백의 미라고 하죠, 흔히. 공간도 일부러 비우고, 또 말도 또 일부러 비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말해지지 않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적 아름다움인데, 그런데 이 설국을 보면 그 일본의 전통시 양식인 하이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하이쿠 시인이 바시오라고 하죠. 바시오의 시를 보면 둘이서 보았던 눈, 올해도 그렇게 내리었을까. 그러니까 결국 풀어보면 언젠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눈을 보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얼핏 보면 그때 그 장소와 그날 내렸던 눈을 추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 함께 있었던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비워진 문장을 통해서 독자들은 자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둘이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쇼의 시는 우리의 그 추억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제가 이 설국이 하이쿠 같다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하이쿠에는 계절을 가리키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또다시 바쇼의 하이쿠 다른 걸 보면, 얼마 동안은 꽃 위에 달이 걸린 밤이겠구나. 자, 여기서 계절을 지시하는 단어는 꽃이죠. 그러니까 꽃이라는 단어로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이쿠에는 꼭 계절을 가리키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 설국이야말로 저 유명한 첫 문장부터가 왠지 하이쿠의 느낌이 있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하는 말에서 계절이 확 느껴지고,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았을 때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이 문장만으로도 어떤 낯설고 새로운 감정에 설레이게 되는 거죠. 마치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한 것처럼 이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독자는 자기만의 환상의 세계로 옮겨가는 건데, 주인공이 눈의 고장으로 기차를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독자들 또한 함께 눈의 고장으로 공간 이동하게 한다. 결국 설국은 이런 계절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만 감상하기에도 벅찬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들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의 상상 속에서 환상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소설은 이야기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또한 이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 위에 그만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시마무라는 현실 세계에서 도피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전통 무용인 가부키의 매력을 느꼈고, 결국 가부키에 관한 글을 발표하는 전문가의 수준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알아갈수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에만 매달리는 그들의 폐쇄성에 불만을 느끼고, 그것을 개혁해야겠다 결심했지만 결국 현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가부키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리고 서양 무용으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그가 결국 서양 무용을 선택한 이유는
서양 무용은 실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 무용은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시마무라라는 주인공은 현실 세계보다는 추상과 관념의 세계에 탐닉하는 성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마무라에게 눈의 고장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시마무라에게 눈의 고장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비현실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추상과 관념의 세계를 더 좋아했던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산골 마을의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죠. 눈이 가득 쌓여 있는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젊은 두 여자는 살아있는 인물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동화 속 추상적인 그런 인물들로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겠죠. 자, 그는 어느 봄에 일주일 동안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어느 산골 온천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 여관에서 고마코라는 이름의 게이샤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마코는 20살쯤 되는 정식 게이샤는 아니고 그 마을에서 사미센과 가부키를 가르치면서 바쁠 때는 게이샤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마무라가 고마코에게 흥미를 느낀 이유는 이 고마코가 마치 눈처럼 깨끗하고 서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마코의 모습에 흥미를 느낀 거죠. 이 여자는 왜 이런 곳에 있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처음에 두 사람 사이는 좀 서먹서먹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마코가 자기도 한때는 가부키 배우를 꿈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마코의 사연이 살짝 드러나게 되는데 고마코는 20살쯤 됐고 그리고 이 지역 어느 항구 도시 출신이고 아마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지 16살 때 게이샤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게이샤 수업을 받던 중에 어느 남자가 몸값을 치르고 고마코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고마코는 이제 그 남자와 결혼하면서 장차 가부키 배우가 되는 걸 꿈꿨지만 남편이 1년 6개월 만에 죽으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연이 슬쩍 드러납니다. 결국 말문이 트인 두 사람은 서로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시마무라에게 이 고마코는 책이나 잡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서양 무용수처럼 추상적인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은 겨울입니다. 소설은 이 두 번째 방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기차를 타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 펼쳐졌는데 그 바깥 풍경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기차 창문에는 하얗게 수증기가 끼어 있었는데 이 시마무라는 무심코 그 창문을 바라보다가 언뜻 그 창문에 어떤 젊은 여자의 모습이 비치는데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창문을 닫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신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어떤 남자를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있던 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 비친 거죠. 기차 창문에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마을에서도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겠죠. 결국 이 시마무라가 바라보고 있는 창문에는 그 젊은 여자의 모습과 불이 켜진 바깥의 모습이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보다는 추상과 관념의 세계를 좋아하는 시마무라의 성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이름은 요코로 드러나죠. 젊고 활달하면서도 한 남자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그런 요코에게 시마무라는 또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겨울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결국 그 사이 고마코는 게이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연이 조금 더 밝혀지게 되죠. 고마코는 요코가 정성스럽게 간호하던 그 남자, 이름은 이제 유키오라고 하는데 그 남자와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거죠. 고마코는 이 유키오와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거고 지금 이 유키오의 현재 애인은 기차에서 그를 간호하던 요코였던 거죠. 그런데 이 고마코는 다른 여자의 애인인 그 유키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게이샤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샤가 된다는 것은 선부를 받고 4년 동안 그곳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또 시마무라는 궁금증을 느끼게 되죠. 엄연히 다른 여자의 애인인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고마코의 사연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고마코는 원래 그 젊은 남자인 유키오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의 같은 마을에서 함께 나고 함께 자랐던 거죠. 그리고 이 유키오의 어머니는 원래 게이샤였고 은퇴해서 당시 춤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나중에 이 고마코와 유키오 두 사람이 맺어지기를 바랬고, 두 사람 또한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고마코의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고마코가 게이샤로 팔려가면서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나오죠. 당시 16살이었던 고마코가 고향을 떠날 때 유일하게 기차역까지 마중 나와 준 것이 이 젊은 남자 유키오였다. 그런데 고마코는 시마무라에게 자신은 유키오와는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말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고마코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유키오가 결핵으로 사망했을 때 고마코는 그 유키오의 무덤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안 간 게 아니겠죠, 이거는. 못 간 거겠죠. 결국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볼 때 고마코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꾹꾹 눌러 담는 스타일의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는 고마코가 술에 취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제 생각에 그것은 아마도 평소에 억눌렀던 감정이 술을 통해서 문득문득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코가 술에 취해서 하는 말들, 답답해, 나른해, 이런 표현들이 평소에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지만, 이 시마무라는 그건 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시마무라처럼 그저 하룻밤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요코는 자신의 사랑을 전부 드러내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키오를 간호하기 위해서 간호사 공부까지 따로 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마코 입장에선 이런 요코를 위해서 더더욱 한켠으로 물러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마무라의 마지막 방문은 가을입니다. 그 사이에 결핵에 걸렸던 유키오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에 솔직했던 요코는 매일 그의 무덤을 찾고 있고, 이제 고마코는 그런 요코를 이제 지키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고마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요코는 아마도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코가 시마무라에게 요코를 도쿄로 좀 데리고 가달라. 자신은 이곳에서 계속 버티면서 살아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 고마코를 만났을 때 시마무라의 눈에 고마코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호기심과 매력을 느꼈는데, 고마코의 아픈 사연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리고 고마코가 견뎌야 하는 감정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이 시마무라는 이 고마코의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생명력에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였던 그녀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실제였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마무라는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고마코에게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젖어서 다시 또 도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마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마무라가 자신은 그런 그녀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마코는 그때 시마무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게 틀렸어요. 당신은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개인적으로 고마코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신한테 나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야. 내 운명은 내 스스로가 책임질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냥 가끔씩 찾아와서 나랑 함께 있어주면 되잖아. 왜 네가 내 운명을 함께 짊어질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는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잖아. 이런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눈처럼 깨끗하고 서늘한 고마코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마을 창고에 불이 났잖아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영화를 보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다 뛰어나왔는데, 그래서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전부 다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창고 2 층에서 요코의 시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창고에 불이 났을 때 이 요코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저 죽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참 오랫동안 요코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이미지, 하얀 마을에 커다란 창고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니까 이 불, 활활 타오르는 이 강렬한 불과, 그리고 요코의 죽음은 아마도 그런 고마코나 요코의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 같다. 결국 소설을 되짚어 보면 유키오나 고마코나 요코나, 그리고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곧 눈처럼 녹아서 없어질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역설적으로 삶이 한정적이고 또 견디기 힘들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간의 삶은 아마도 눈처럼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겨울의 시작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